네, 존경하는 통합 회원 여러분들, 민주주의는 한 장의 계약서입니다. 유권자가 권력을 대표자에게 위임하고 그 위임이 책임과 통제로 뒷받칠 때만 계약이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서약서의 계약서에 한 줄이 빠져 있습니다. 선거와 선거 사이 유권자가 대표자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조항이 없습니다. 오늘 저희 찬성 측이 제안하는 국민소환제는 이 빠진 한 줄을 보관하는 장치입니다. 선거일 하루의 주권을 4년 내내 작동하는 주권을 바꾸는 체계 내부의 자기 수용 메커니즘입니다. 첫 번째 이론에서는 제도적 필수성, 행태 변화, 정치 문화 변화 이 세 가지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 이론에서는 국민 소환제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민 소환제의 제도적 필수성은 구조의 결함을 메울 수 있습니다. 국민 소환제는 대의제가 안고 있는 시간의 공백을 메웁니다. 선거가 끝나면 4년 동안 유권자의 권능은 사실상 정지되는데, 언론의 비판과 시민의 감시는 중요하지만 어디까지나 감시 수단일 뿐 통제 수단은 아닙니다. 계약에서 가장 강력한 조항이 해지 가능성이듯 위임이 조건을 어기면 철회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권력의 행태를 규율할 수 있습니다. 국민 소환제는 바로 그 해지 가능성을 제도 안에 명시해 대의제의 비대칭도 바로잡습니다. 행정부 수반에는 탄핵이, 지방 권력에는 주민 소환이 있는데 정작 입법권의 핵심인 국회의원만 예외로 남아있는 지금의 구조는 견제와 균형의 정신에 어긋납니다. 둘째, 행태 변화 효과를 추진함으로써 제도의 존재만으로 행동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국민소환제의 가치는 얼마나 자주 쓰이느냐가 아니라 항상 가능하다는 사실이 무엇을 바꾸느냐에 있습니다. 이것은 행태와 유인의 문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불참, 민원장기 방치, 이해충돌 회피 실패, 근거 없는 막말 외교 같은 형태는 정치적 비용으로 환산되기까지의 긴 지연이 있었습니다. 국민소환제가 도입된다면 그 지연은 사라지고 의원의 기대 효용 계산표에 즉시 퇴출 리스크가 새로 들어옵니다. 이 한 줄로서 일상 행동을 바꿀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설명하면 된다라는 이 느슨한 규범은 지금 유권자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로 전환되어서 법안 숙련도나 지역구 소통의 빈도와 질, 이해충돌의 사전 차단 같은 기본기가 자연히 올라갑니다. 이로써 동시에 정당과 국회 운영도 변환된다고 보았고요. 공천, 위총, 상임위 배치 등 내부 절차에서 소환 가능성이 높은 리스크 행태를 조기에 차단되는 규범이 강화되어 한 명의 의원을 넘어서 조직 전체의 표준이 재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책임 정치는 선의가 아니라 잘 설계된 인센티브의 결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치 문화 변화입니다. 정치 문화 변화로 신뢰와 참여의 선순환을 만든다고 저희는 주장드리겠습니다. 국민 소환제는 정치 불신의 악순환을 끊고 신뢰 참여의 선순환을 여는 권한 설계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무력감이 민주주의의 적이라면 국민 소환제는 유권자에게 질문권과 해치권을 부여해서 선거 사이로 당신은 여전히 우리의 대표인가를 물을 방법을 제공합니다. 방법이 생기게 되면 시민은 다시 보게 되고, 보게 되면 참여하며, 참여는 신뢰로 확대됩니다. 이때의 신뢰는 혼이나 인내가 아니라 검증 가능한 통제에서 나오는 조건부 신뢰임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위임을 처리할 수 있다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는 공동인식이 있을 때 시민은 정책의 장기성과 전문성을 더 합리적으로 수용하고, 단기 감정의 폭주, 그러니까 포퓰리즘의 폭주는 구조적으로 억제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소환 청구와 국민 심사, 공론화의 절차를 거치며 시민은 사실과 윤리 기준을 공적 언어로 학습하고 일회성 분노를 규범으로 번역합니다. 민주주의는 퓨퍼장에서만 자라지 않습니다. 감시 가능한 절차 속에서 매일 훈련될 때 성숙합니다. 저희 찬성 측은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는 제도적 필수성, 행태 변화 효과, 정치 문화 변화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그 당위성이 충분히 존재하고 현실적인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를 보완하고 정책으로 기능하게끔 함을 강력하게 주장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주장하신 국민주권을 포함한 개인 민주주의 원리는 모두 지켜져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국민주권의 원리, 대의제의 원리, 복수 정당제의 선거 원리가 개인 민주주의 원리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소환제도는 이 모든 개인 민주주의 원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일부분 보장해서 국민의 그런 여권 참여를 높여가고 대민주주의를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의제 원리 원칙 중 자유위임은 선출된 대표자가 유권자나 소속 정당의 지시나 강제에 구속되지 않고 자신의 양심과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의사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입니다. 국민소환제는 의원이 소신 있는 의사활동을 위축시키고 단기적인, 인론에서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하셨던 단기적인 인기를 영합하는 포퓰리즘을 조장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인 자유위임을 훼손하는 것인데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서 대의제의 근간을 흔드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유위임이라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작용을 하는 것이고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 국민의 위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유위임에 책임을 다하지 못한 대표자에게 국민 소환제도를 통해 물을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이라고 이해를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대표자의 책임을 국민 소환제로만 물어야만 하는 합당한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는 국민 소환제로만 물어야 된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으며 이걸 보완책으로서 같이 기능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대표성, 권한, 활동 무대 등의 측면에서 지방 선출직과 엄연히 권한의 범위가 구별됩니다. 따라서 그 책임 소재와 견제 장치에도 차이가 있는 실정인데 지방 선출직이 국민 소환제로 견제되듯 국회의원도 국민 소환제로 충분히 견제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게 주장합니다. 네, 이는 국회의원과 지방 선출직의 근본적인 차이를 강조하고 있는 답변입니다. 국회의원은 지역과 국가를 대표하거나 소수자의 의견을 대표하는 등 다국적인 대표성을 가졌고 그 권한과 활동 무대 또한 지방 선출직과 달리 복잡하고 범위가 넓습니다. 선정이와 함께 이러한 측면으로 일어나는 투표권자 범위 설정에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국회의원의 주요 업무는 대부분 개인의 차원에서 수행되지 않은 책임 소재가 분명함을 강조하며 다음 반박에서 이러한 차이를 인식하였음에도 국민 소환제도가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것이 합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국민 소환제는 청구 사유의 불명확성이라는 맹점이 존재하는데 이 소환 청구 사유를 명확히 할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두 가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청구서는 저희가 해결책에 두 번째 토론에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건취를 했고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당연히 그 중앙정부의 힘을 받아서 일하는 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OECD 최하입니다. 10%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고서 저희는 국민소환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되었습니다. 반대로 측 1번 토론자 그렇습니다. 반대합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첫째, 대의민주주의 제도에서의 자유 위임 원칙에 위배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구체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란 민의를 따르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국회의원들을 투표에 넘겨 그 결과가 어느 선을 넘기면 파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리자입니다. 대리인을 일단 뽑아놓고 헌법 42조에서 보장하는 국회의원의 임기를 무시하고 마음에 안 들면 자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5천만 국민이 현실적으로 국회의사당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지역구를 나누어 대표자를 뽑고 그 대표자들로 하여금 이 법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대의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당선된 대표자들은 개별 국민이나 특정 집단의 부수적 지시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과 전체 국민의 이익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자유위임 원칙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국가 사무를 시대대로 전체 국민의 직접 명령에 맡기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전문성과 일관성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 두 헌법이 자유위임 원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시행된다면 정치인들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국민소환제도를 악용할 것이고 국회의원들은 점점 자기 보신에만 집중하면서 위험 부담이 없는 안전한 방안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책임질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구만 신경 쓰면서 국익은 수순위를 제쳐줄 것입니다. 그런 국가에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근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소환의 사유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에서 민의를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할 기준은 국회의원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가로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직무 살펴보겠습니다. 입법, 예산심의, 국정감사, 민원해결 및 지역구 관리 정도입니다. 입법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민의를 따르지 않는 것이 됩니까? 악법을 만들면 따르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법안을 보자마자 이거 악법이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몇 개나 됩니까? 예산심의를 잘못한 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검찰 특활비를 다 자르면 악법이라 잘못한 겁니까? R&D 예산을 다 줄이면 잘못한 겁니까? 국정감사에서 윽박지르고 해양수산부 장관한테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 묻는 게 잘못한 겁니까? 국회의원에 찾아온 사람들의 민원을 다 들어주지 않는 게 잘못한 겁니까? 지역구에 쓰레기 매립지와 같은 혐오 시설을 들여오면 잘못한 겁니까?
임기 4년치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것은 무슨 기준으로 평가할 것입니까?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소환의 당사자를 한 명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객관 양보에서 직무를 그릇되게 수행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기준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경우 국회의원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입법 절차의 경우 발의부터 10명을 동의받아야 되고 전체가 의결을 합니다. 국정감사는 상임위원회 단체로 진행되는 얘기입니다. 예산심의는 국회 전체 의결을 받아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한 명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한 명을 국민소환의 대상자로 말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책임은 다음 대의 선거 결과로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민소환제는 자유위임 원칙에 위배돼서 대의민주주의적 국정 원칙을 방해하고 소환사유의 기준이 되게 두루뭉실하고 직무에 대한 책임 소재 역시 한 명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에 더하여 국회의원을 중간에 갈아끼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여 시간적, 방향적 손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반대합니다. 차라리 공개 사과, 출석 정지, 제명의 세 가지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법조인들로 구성하고 징계 사유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국회의원들을 더욱더 민의에 가까운 사람들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문 잘 들었습니다. 그럼 먼저 아까 인문에서 말씀드렸던 자유위임 원리를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자유위임 원리는 국회의원이 국민 전체의 대표로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 의정 활동하도록 보장하는 것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당론에 따라 표결하는 비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90% 이상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당 지침에 따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대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자유위임 원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결국 당 지침 원리에 따른다는 점을 짚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론에 사실상 부족되면서 자유위임 원리를 이유로 국민소환제를 반대하는 것은 무엇은 아니신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소환제 얘기를 하시면서 주민소환제는 다른 정책으로 실행이 되었고 국민소환제는 어쨌든 엄연한 다른 정책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환제 얘기를 들었는데 네. 네. 명확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지역구 의미는 지금 탄핵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현재 국회의원만 그게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다라는 게 있는데 짚어드렸는데 그게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대통령도 어쨌든 중앙 집권된 자리인데 위임인데 그걸 어떤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는지 명확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질문하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주민소환제나 대통령 탄핵제가 있다고 해서 이거 국회의원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희는 대통령 탄핵제도 어쨌든 대통령은 중앙 권력이 위임된 사람이라고 보고 국회의원조차도 중앙 권력이 집중된 사람이라고 보는데 그게 어떤 차이점에서 대통령 탄핵은 되고 국회의원 국회 국민소환제 안 되는지 여쭤본 겁니다. 제가 정확한 본명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네. 대통령 탄핵사유에는 뭐 내란제, 무슨 뭐 직무유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안은 국회의원 역시도 마찬가지로 탄핵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로 탄핵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반박 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소환제가 실시가 된다면은 정치인들이 많은 혼란을 겪을 것이다. 누가 많이 그 탄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에 대한 실질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근거로 네. 주민소환제의 사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소환제에서 주민소환제의 경우에는 사유의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국민소환제 예시로서 나온 뭐 여러 박주민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발의한 방식에 따르면 그 국민소환 사유가 뭐 직무유기 뭐 이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국민소환 지역 소환제를 얘기를 하시고 계신데 지역 소환제에서 실제로 그 기능했던 점은 두 가지 사례밖에 없고요. 실제로 이 국민소환제를 영국에서도 실행을 하고 있는데 영국에서도 두 사건조차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떤 것을 근거로 국민소환제를 실행했을 때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정책을 못 펴고 그게 탄핵의 위험성을 항상 내포한다는 실질적인 근거를 좀 제시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주민소환 시간 준비되었습니다. 산업부 기본권자 네, 앞서 일반 토론자가 국민소환제의 당위성에 대해 역설했다면 저는 이 국민소환제가 실제로 기능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구임을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법과 제도적 설계 측면에서는 법률로 소환 요건과 절차를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직접적인 판단 기회를 정의하게 합니다. 결국 국민소환제는 누구나 언제든 해임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제도적 문턱을 높임으로써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참여 동력 측면에서는 이미 이 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충분하다는 사실이 수차례 입증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9년에 진행된 국민소원에는 무려 21만 명이 참여했고 가장 최근 통계로 한국일보와 리서치가 실시한 2025년 신년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 1000명 중 92%가 국민소환제 도입을 찬성했습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찬성 의견은 연령대와 지역,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나타났습니다. 또 현재 시행 중인 주민소환제에서 투표 성립을 위한 최소 투표율인 유권자의 33.3%를 충족하지 못해서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점에 비추어 국민소환제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소환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 소환과 달리 전국적인 이슈이며 국회의원의 언론 노출 빈도가 현저히 높으므로 유권자가 위법 행위를 빠르게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과 운영 측면에서 국민소환제는 현재 기술 인프라의 단계적 활용으로 행정과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먼저 소환 서명 수집 과정에서 전자서명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 중인 온라인 투표 시스템 K도트는 데이터 위변조를 방지하고 있으며 전자신분 확인 시스템도 이미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 소환 선고를 위한 서명을 온라인으로 수집하면 서명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하고 인쇄와 배송, 보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미 현재 주민소환제에서도 온라인 서명 선고 제도 도입이 여러 차례 논의되어 왔으며 국민소환제 역시 같은 방향으로 설계가 가능합니다. 향후 기술적 보안성이 더욱 강화되면 최종 소환 투표까지 전자투표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국민소환제는 법과 제도적 설계의 엄격성을 통해 남용을 차단하고 전국적 관심과 언론 감시로 참여 동력을 확보하고 기술적 인프라로 공연 효율을 높임으로써 충분히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표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인차 여쭤보는 것인데 국민소환에서 하면 되는 기준이 전체 30%가 투표를 했을 때 그중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까? 네, 가장 최근 발의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그 지역구의 유권자들 중에서 몇 퍼센트가 동의해서 하면 되는 겁니까? 전체의 30%고 3분의 1이라고 한다면 전체 인구의 10%가 동의해서 국회의원이 하면 된다는 것인데 맞습니까? 해당 지역구 의원을 정하는 그렇다면 10%의 의견만으로 하면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그것이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지역구 의원의 경우에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체를 배분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전체를 도전하지는 못하지만 과반수 아니에요? 실제로 해외에서도 동일한 영국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제도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그런 방식이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론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론이 따른다고 해서 그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10년 가까이 진행되어 온 여론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영 기술 인프라 확장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전산 투표 같은 경우도 현재 문제가 많았고 현재 선거에서 진행되지 않은데 실현 가능성이 되게 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면 전자 투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소환을 위해서 필요한 전자 서명 단계에서 이 기술을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준 모호한 거를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권한 남용 이런 사례들을 들어서 비관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과 그리고 국회의원 탄핵 사유에 관한 규정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 규정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굳이 국민소환제를 진행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기준이 동일하다고 해도 국민소환은 국민의 의견을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것이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한 것 같은데요. 국민의 국회 자체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국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유를 출입했는지 확인하는 것에 국민의 의견보다는 또는 그냥 법조인들이 법리라고 확인하면 되는 절차인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마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민소환제만 보아도 제도의 무향성과 경비 조정의 문제는 명확합니다. 주권 방한하는 당위성이 기존 소환제에서도 실현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청구 건수에게 소환 투표의 성패 여부를 차치하고서라도 소환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행정력과 시간, 세금을 고려한다면 이는 사회적 비용 문제로 직결됩니다. 2007년 주민소환제 도입 이후 소환 청구가 시도된 건수는 올해 2월까지 147건이지만 투표가 진행된 건수는 14건, 주민소환 투표가 요건을 충족하여 대표로 이어진 건수는 단 2건입니다. 이 통계는 주민소환 제도가 가진 장벽을 보여준과 동시에 공직자 견제 수단으로서의 무용성을 보여줍니다. 찬성 측에서 주장하신 사유 중에는 법과 제도적으로 엄격히하고 전국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그 실효성을 따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게 명확할까요? 202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자료에 따르면 주민소환 청구 사유 중에는 독단적인 행정 및 직무 행태, 정책 추진 문제에 대한 반대가 62%를 차지합니다. 독단적인 행정, 직무 행태, 개인의 주관이 개입되거나 정의하기 어려운 모호한 사유가 많습니다. 또 특정 정책에 대해 반대를 하기 위해 소환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소환제가 공직자의 중대한 비리나 범죄를 처벌하기보다 정책적 견해 차이나 정치적 갈등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이러한 모호한 사유를 청구해도 비용은 듭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는 비용 부담에 관하여 소환투표 사무 관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한 사람은 소환투표 동료 운동 비용만을 부담합니다. 청구인은 청구만 하고 결국 경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부담 없이 청구권을 쥐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 견제는 선거, 언론의 비판, 국정감사 등 기존 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고 투표 진행 결과 개표율이 현저히 낮은 소환제도가 견제 기능을 하긴 어렵습니다. 굳이 막대한 행정력과 시간적 비용이 드는 소환제를 도입해서 소환투표 청구 증명서 발급, 서면 요청, 청구서 제출, 서면 심사, 소환투표 발행 공고, 투표, 개표, 공표의 과정을 장기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소환 사유에 대한 엄격한 심사는 국회의원이 다수결에 따라 의결을 진행한다는 업무의 특성상 세계 소재와 판단 기준이 구체화될 수 없고 엄격한 심사의 수준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셋째, 소환 투표권자의 범위를 정의하는 것부터 논란을 야기합니다. 찬성 측은 국회의원의 복잡한 대표성과 선출 방식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지역구 유권자와 국민 전체라는 두 집단을 동시에 대표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이로 인해 지역 이익과 국가 이익을 상충할 때 투표권자 범위 설정에 따라 딜레마가 필연적으로 생깁니다. 예를 들어 지역구에 환경오염 시설을 유치하는 법안은 국가 전체에게는 이익이 될 수 있으나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역 주민들만 소환 투표권을 가진다면 국가적 간섭의 정책을 펼치는 의원을 누군가에게 소환하라는 시도가 있을 수 있으며 반대로 소환 투표권이 모든 국민에게 있다면 지역구 유권자들의 의견이 무시될 위험이 있습니다. 소환 주체의 정당성 문제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또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구 의원과 달리 특정 지역구에 속하지 않고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선출됩니다. 비례대표의 취지는 특정 인원과 약자, 소수자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데 다수 유권자에 의해 소환의 위기가 높아서 취지를 훼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정 지역구가 없어 소환 선출권을 행사할 유권자의 범위 설정 기준이 모호합니다. 따라서 찬성 측은 지역과 국가의 이익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청구 사유를 구체화해야 할 것이며 선출 방식이 다른 국회의원들의 각 특성에 부합함과 동시에 법적 정당성이 부여된 소환 투표권자 설정 기준을 마련하셔야 할 것입니다. 찬성 측의 논리는 제도의 순기능만을 강조하고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한계를 간과한 비현실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주민소환제의 통계를 언급해 주셨는데 이러한 제도가 국회의원 소환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예측한다고 보십니다. 직접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지는 않겠지만 소환 제도라고 하면은 주민
그렇다면 저희는 그 부분이 이제 전혀 다 각종 언급했듯이 전혀 다르게 보아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언급해주신 통계는 참조 자료일 뿐 유용성이 결정적 근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만약 소환 사유를 엄격화하고 요건과 비용 구조를 재설계한다면 그럼에도 여전히 무용성이 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여전히 무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직무유기는 헌법 제44, 46조에도 의무 위반이나 직무유기가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직무유기라는 것도 굉장히 모호하고 악용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당 의원이 정부 특정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한다. 이거는 여당 측에서 직무유기로 간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진영 논리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비용 논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사회적 비용을 언급해 주셨는데 비용이 충분히 감소된다면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변화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충분히 된다고 하더라도 그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면 그 판단 기준부터 명확히 해야 실효성이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비용은 핵심적인 이유가 아닌 것을 보입니다. 그럼 비용 분담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합니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앞서 청구 비용이나 국민들에게 부담되는 그런 비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청구 보존금 또는 남달시 몰수 원칙을 준다면 이러한 청구 남용과 비용 정답 문제가 완화된다는 점을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 주장은 부차적인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지금 현재 국민 소환제 없이 기존 제도로 충분하다면 윤리특위 강화라는 수사 개편을 왜 제안하셨습니까? 충분하다는 주장은 무슨 의미입니까? 윤리특위가 기존에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윤리특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이고 윤리특위를 강화하는 방법이 소환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 훨씬 개인적으로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떤 식으로 강화해야 할지 지금 이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고 만약에 지금 여기서 최종 반박 시작하겠습니다. 결국 토론의 핵심이 어떤 방식이 국회의원들의 민의를 잘 따르도록 하는 것인지입니다. 저희 토론에서 먼저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을 국회 국민소환제가 침해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 교차조사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 국민소환제가 어떤 정치적 의미로 양분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길 바란다. 시간이 부족해서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요. 국민소환제와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주민소환제의 어떠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1년도 그 부산급식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이 주민투표를 시행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아마 개표 기준을 넘기지 못해서 개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시민단체가 역으로 그 왜 필요도 없는 그런 투표를 진행해갖고 국정을 방해하냐라는 식으로 오히려 주민소환제를 시행했습니다. 물론 오세훈 시장이 그전에 사퇴를 해가지고 그 의미가 없어지긴 했지만 그런 사례들을 봤을 때 충분히 정치적으로 악용된 사례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소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분명히 소환 기준이 모호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차조사에서도 좀 질문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계속 제시해주신 부분이 뭐 권한 남용이나 이런 국회의원 탄핵 제도나 그리고 그 윤리특별위원회의 그 징계 사유와 겹치는 것들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던 부분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분명히 저희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유를 기준을 만들어주면 그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데는 국민의 여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종합적으로 잘 맞는지 따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따지는 사람들이 누군지, 법원에서 하는 것인지, 뭐 시민단체가 하는 것인지, 국회에서 하는 것인지, 어디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언급도 안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의 어떤 체계에 대해서 심각한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하자고 하는 건지 저희가 분명히 소환의 대상자가 한 명이 아니라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으셨습니다. 모든 국회의원들의 직무는 한 명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국민 소환제로 인해서 한 명을 끌어내는 것 자체가 좋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라는 말씀 마저 드리고 싶고요. 결국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해외 출장을 여러 차례 다녀온 국회의원들에게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꽂히고 있음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외 출장을 금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뭐 위원회, 뭐 의회 외교 활동 자문위원회 이런 곳에 검토를 받아가지고 이런 걸 막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4년이 지나기 전까지 국회의원의 어떤 활동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이런 파면이나 국민투표가 아니라 결국에는 같은 엄밀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를 통해서 유도를 하고 이런 방식들이 훨씬 더 비용적 부담이 적다라는 사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인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의 의사 전달은 오직 투표로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 투표를 돕기 위한 여러 알 권리들을 보장해 주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에게 주는 건 무엇입니까? 위임입니까? 신임입니까? 저희는 신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반대 측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자유위임 원칙이라는 것 이전에 저희는 국회의원이 국민 주권이라는 본질을 먼저 짚고 넘어서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국회의 신뢰도는 10%를 치고 있으며 국민 주권이라는 본질을 실천하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데이지의 본질은 국민 주권이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반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국민소환제는 헌법 조문의 금지 원칙이 명시되지 않았고 집정민주주의 원리와 보충적 대의제 조화를 통해서 저희는 합헌적으로, 그러니까 자유위임 원칙을 합헌적으로 도입 운영될 여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자유위임 원칙이라는 것도 임기 4년 이거 규정만 했을 뿐 중도 해임 규인지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4년을 한다고 규정할 뿐 임기 도중 해임을 금지한다고 해석할 저희는 근거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는 반대측 두 번째 토론자가 해소를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직무유기고 포퓰리즘에 관한 현실적인 얘기를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저희는 2016년부터 국민소환제가 도입된 영국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국에서는 5건의 발의가 나왔었고 3건이 소환이 되었었고 2건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민소환제는 남용되지 않으며 그 정치 권력으로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짚고 싶고, 아까 그 전주 우상도 측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에 대해서 뭔가 명확한 사례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반드시 두 번째 토론자도 이를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소환제 또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한 사례를 제외해서 남용되는 사례는 저희 측에서는 없다고 보았고요. 그리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직무유기를 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정말로 기존 장치로 충분하다라고 계속 윤리특위위원회를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현재 국회 윤리회가 얼마나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난 국회 윤리특위가 지난 70여 년간 제 식구를 제대로 처벌한 적은 단 한 번 1979년에 김영삼 제명한 한 사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실효성 없는 정책을 두고서 이걸 어떻게 확대시킬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말씀을 해주시는 게 저희 측에서는 설명을 부탁드리는 부분이고 현재 국회윤리특위원회가 명시적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현재 윤리특위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데요. 심사 진행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비공개 회의를 운영한다는 점, 실질적 권한이 없는 윤리심사 자문의 구속력 없는 자문 의견으로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지 못한다는 이렇게
국민 소환제는 주권 강화를 위한 당위성을 강화하는 제도처럼 보일 수 있지만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대의권과 선출 방식, 업무 특성을 모두 간과한 제도입니다. 이번 토론에서 저희 관계 측은 인론에서의 제도의 세부적 절차의 비합리성을 중심으로 제도가 실현되기 어려움을 주장하였습니다. 첫째로 제도의 무용성과 비용 문제, 둘째 국회의원의 업무에 관한 책임 소재 기준의 모호성, 셋째 투표권자 범위 설정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국민소환제를 국회의원이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관한 논의가 핵심인 이번 토론에서 국회의원은 지역과 국가를 대표하거나 소수자의 의견을 대표하는 등 복합적인 대표성을 가졌으며 그 권한과 활동 무대 또한 지방선출직과 차이가 있다는 점은 교차 조사에서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인론에서는 이로 인한 투표권자 범위 설정에서 정치적 법적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고 찬성 측에게 지역과 국가의 이익을 모두 고려할 수 있고 선출 방식이 다른 국회의원들의 각 특성에 부합한 투표권자 범위 설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찬성 측에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는 국민 소환제를 국회의원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음을 판가름하는 여부가 될 것입니다. 또 청구 사유의 경우 아까 인론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직무 행태나 독단적인 행동, 그리고 정책에 대한 반대, 또 비리, 의혹 이러한 사유들이 청구 사유로 되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이처럼 현재의 주민소환제 문제점을 직시하지 않고 제도를 국회의원에게로 확대하는 것은 그 제도의 문제와 실효성을 외면하는 비현실적인 주장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누가, 언제 적용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존 제도의 한계를 인정하되 보완하는 것이 막대한 규모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는 것보다 훨씬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또 윤리특위위원회 제19감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얘기하던 윤리특위에 대한 대안은 윤리특위위원회를 구성할 때 국회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사법부나 행정부의 사람들을 구성하면 됩니다. 또 윤리특위위원회는 법률자문위원회를 거쳐서 결론을 내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더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실효성 있는 견제이지 소모적인 정쟁과 세면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국민을 위한 책임 정책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견고한 제도는 당위성과 함께 확달한 판단 기준이 전제되어야 실현될 수 있습니다. 찬성 측에서 도입을 주장하는 국민소환제는 전반적으로 기준과 사유가 매우 추상적이며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직무유기의 경우 법률 전문가도 해석하기 어려워하는, 정의하기 어려워하는 개념임을 강조합니다. 국민이 직접 국회를 견제하고 관리하는 것은 합당하고 중요한 측면이나 그만큼 선출에 있어 책임을 가지는 것과 존재하는 견제 장치를 강화하는 것 또한 훌륭한 소동입니다. 국민소환제의 기준의 모호성을 비롯한 정치적 남용성을 비롯한 이유를 들어서 국민소환제의 도입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제도가 오히려 이러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도입되어야 할 단위가 충분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도 모두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일반 토론자가 언급했듯이 설령 소환 투표에 대한 부분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민소환제가 법제화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회의원들에게 강한 권고가 되어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요건을 엄격히 설계하면 난관을 막으면서도 꼭 필요한 요구 소환을 실현시키는
또 국민소환제가 자칫 정쟁의 도구로 남용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였으나 소환 요건의 안전장치를 두면 이와 남용 가능성은 충분히 차단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국민소환제는 기존의 여러 제도와 역할이 중복되어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셨는데 이 윤리 특위에 관해서는 1980년 이후 이것이 실제로 발동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했다고 판단됩니다. 또 윤리특위를 통해 처리될 수 없는 사안들, 예를 들어 허위사실 유포, 막말 및 비웃설, 공익제보자 신상 노출, 성인성 발언 등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적 비용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으나 저희는 이러한 부분이 전자투표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으며 또 비용이 발생한다고 해도 이는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충분히 수반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토론의 본질은 국회의원에 대한 강제 장치가 현재의 제도만으로 충분함이 아닙니다. 현재의 탄핵이나 제명은 국회 내부 권력에 종속되어 있어서 실효성이 낮습니다. 반면 국민소환제는 국민이 직접 법적 절차를 거쳐서 책임을 묻는 유일한 제도입니다. 저희는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고 남용은 국정 장치로 방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불완전한 현 제도를 그대로 두는 것보다 국민 소환제를 제도하는 도입을 하는 방향이 우리 민주주의의 권리